영하 30도 속에서 전설의 푸른 뿔의 흑록이 동자에게만 108배를 한 이후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다. 영하 27도. 살을 애는 추위라는 표현조차 사치스러운 온도였다. 강원도 화악산 중턱 절벽을 등지고 선 무여사의 새벽은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이는 시간이다. 바람 소리마저 얼어붙어 뚝뚝 끊어질 듯한 정적 속에서 행자 무지는 잠에서 깼다. 알람 소리 때문이 아니었다. 쿵.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다. 마치 젖은 쌀가마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듯한 소음. 무지는 침낭 속에서 눈만 끔뻑였다. 고란이나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일은 흔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달랐다. 불규칙하게 뛰어다니는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쿵. 일정한 간격. 그리고 미세하게 들려오는 쇳소리 섞인 거친 호흡. 후. 컥. 후. 무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새벽 예불 시간까지는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다. 그는 두꺼운 누비옷을 껴입고 문고리를 잡았다. 손끝에 닿는 문창호지의 냉기가 손톱 밑을 파고들었다.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뺨을 후려쳤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도량석을 도는 시간도 아니었고 객승이 머무는 방도 비어 있었다. 그러나 무진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들어왔다. 대웅전 앞 석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짐승이었다. 어둠 속이라 정확한 윤곽은 보이지 않았지만 덩치는 송아지만 했다. 털은 칠흑처럼 검어서 어둠과 구별되지 않았다. 오직 뿔만이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슴의 뿔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그 끝은 마치 푸른 형광류를 칠한 듯 서늘한 청색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무지는 숨을 멈추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맹수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저 짐승이 하는 행동에 대한 기이함이 먼저 다가왔다. 짐승은 대웅전 닫힌 문을 향해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앞다리 무릎을 꿇고 있었다. 우두둑. 짐승의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울렸다. 녀석은 앞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상체를 숙였다. 머리가 차가운 박석 바닥에 닿았다. 쿵. 방금 들었던 그 소리였다. 머리를 바닥에 찢는 소리. 그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짐승은 이마를 바닥에 댄 채 잠시 멈췄다가 다시 비틀거리며 뒷다리 힘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내 다리로 온전히 서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앞다리를 꺾었다. 무릎이 닿고 머리가 닿고 다시 일어선다. 무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수의학을 공부할 때 동물의 이상 행동에 대해 숱하게 배웠다. 뇌질환에 걸린 사슴이 제자리를 맴돌거나 벽에 머리를 박는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저건 그런 발작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절도. 그 움직임에는 명백한 의지와 리듬이 있었다. 짐승은 지금 부처를 향해 절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녀석이 다시 머리를 바닥에 찍고 고개를 들었을 때 석등의 불빛이 녀석의 얼굴을 비췄다. 무지는 헉소리를 삼켰다. 검은 털로 뒤덮인 얼굴, 그 이마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려 눈가를 적시고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머리를 찧었는지 이마 가죽이 벗겨져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다. 그때였다. 오셨습니까? 무진의 등 뒤에서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니 묘산 스님이 서 있었다. 빗자루를 든 노스님의 시선은 무진이 아닌 마당의 흑록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묘산 스님의 눈빛은 공포도 경이로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래된 빚쟁이를 마주한 사람의 체념과도 같았다. 사찰의 아침은 소란스럽게 밝았다. 주지인 광천 스님은 요사체 툇마루에 서서 마당을 가리키며 혀를 찼다. 저게 무슨 변괴란 말이냐? 산짐승이 절 마당에 들어와서 죽치고 있다니. 무지나 빗자루라도 가져와서 쫓아라. 멧돼지면 어쩔 뻔했어. 날이 밝았지만 흑록은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대웅전 앞 계단 아래 웅크리고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밤새 보았던 그 신비로운 푸른 빛은 사라지고 없었다. 햇빛 아래 드러난 녀석의 몰골은 처참했다.
온몸에 털은 엉겨 붙었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다. 밤새 무진이 보았던 푸른 뿔의 정체도 드러났다. 그것은 자체 발광하는 신비한 기관이 아니었다. 뿔 표면에 겹겹이 쌓인 성애와 얼음 결정이 새벽의 푸른 여명과 석등 불빛을 반사해 만들어낸 착시였다. 하지만 그 착시가 주는 위압감만큼은 여전히 서늘하게 남아있었다. 무진은 빗자루 대신 물이 담긴 낡은 양은 그릇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이 가지 마라. 뿔에 받치면 큰일 난다. 광천 스님의 호들갑에도 무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동물의 고통을 읽을 줄 알았다. 녀석은 공격할 힘조차 없어 보였다. 흑록은 무진이 다가오자 눈을 떴다. 그 눈. 짐승의 눈이라기엔 지나치게 깊고 사람의 눈이라기엔 너무나 투명한 검은 눈동자. 무진은 그릇을 내려놓으며 녀석의 이마를 살폈다. 밤새 바닥에 머리를 찧어 생긴 상처가 짓물러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상처 주변에 털이 하얗게 새어 있었다. 새로운 상처가 아니야. 무진은 직감했다. 지금 찢어진 상처 밑으로 아주 오래된 흉터 조직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이 짐승은 어제 오늘 절을 한 게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수년 동안 어딘가에 머리를 반복적으로 부딪혀온 것이다. 굳은 살이 박히고 그 위에 다시 상처가 나고 다시 아물기를 반복한 흔적. 마시렴. 무진이 그릇을 밀어주자 흑록은 경계심 없이 물을 핥았다. 녀석이 고개를 숙이자 목덜미 뒤쪽에 털이 갈라지며 또 다른 흉터가 보였다. 화상 자국이었다. 불에 그슬린 정도가 아니라 살점이 녹아내렸다가 엉겨붙은 끔찍한 흔적이었다. 어디서 이런 화상을? 12년 전이다. 어느새 다가온 묘산 스님이 무진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묘산 스님은 떨리는 손을 뻗어 흑록의 뿔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흑록은 피하지 않았다. 마치 익숙한 손길을 느끼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12년 전, 강원도 대형 산불 때 말씀이십니까? 무진이 물었다. 묘산 스님은 대답 대신 흑록의 목덜미 화상 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그때 이 산의 절반이 탔지. 짐승도 나무도 사람도.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제가 되었어. 이 녀석은 그때 그 불지옥에서 살아남은 놈이다. 스님이 구해주셨습니까? 광천 스님이 뒤에서 끼어들었다. 아, 그래. 묘산 스님이 그때 산불 현장에서 며칠을 헤매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했지. 그때 몰래 구해준 짐승인가? 아이고 기특해라. 은혜 갚은 사슴이라도 되려고 온 건가? 주지의 가벼운 해석에 묘산 스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노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은혜라니. 가당치 않습니다. 이건 은혜를 갚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요? 묘산 스님의 시선이 흑록에 젖은 눈망울과 마주쳤다. 따지러 온 겁니다. 왜 그때 나를 살렸냐고. 흑록이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녀석은 물그릇을 지나쳐 다시 대웅전 정면을 향해 섰다. 그리고 다시 고통스러운 의식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무진은 녀석이 서 있는 바닥을 보았다. 박석 하나가 유독 움푹 패여 있었다. 자연적인 마모가 아니었다. 뾰족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수만 번 내려찍어 만들어낸 인위적인 홈. 흑록은 정확히 그 홈에 자신의 피 묻은 이마를 조준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퍼졌다. 등산객 몇몇이 108배를 하는 사슴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다. SNS에서는 영물의 등장, 환생한 고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여사의 공기는 무거웠다. 무진은 묘산 스님의 방 앞에서 서성거렸다. 노 스님은 아침 공양도 걸은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방 안에서는 타닥타닥하고 목탁 두드리는 소리만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평소의 리듬과는 달랐다. 쫓기듯 급박하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불규칙한 박자. 무진은 문을 두드리는 대신 툇마루에 앉아 12년 전의 기사를 검색했다. 화악산 대형 산불 3일 만에 진화. 산림 500헥타르 쏘실 인명피해는 없어. 기적적인 대피 무여사, 불길이 피해간 기적의 사찰. 기사 내용은 평범했다.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지만 묘산 스님의 반응과는 맞지 않았다. 따지러 왔다는 말. 그리고 흑록의 목에 선명한 화상 자국. 그때 방문이 열렸다. 묘산 스님이 승복이 아닌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나왔다. 등에는 큼지막한 지게를 지고 있었다. 스님, 어디 가십니까? 날이 찹니다. 나무하러 간다. 장작은 창고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몸으로 나무를 하러 가는 게 아니다. 묘산 스님은 지게 위에 얹힌 톱과 밧줄을 고쳐맸다. 그의 눈은 퀭했지만 형형한 빛이 서려 있었다. 길을 터주러 가는 게야. 길이라뇨? 저놈이. 다 기억하고 찾아왔는데 돌아갈 길은 편해야 하지 않겠나? 무지는 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묘산 스님은 대웅전 앞을 지나쳤다. 흑록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벌써 50배는 좋게 넘긴 듯 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입에서는 허연 거품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묘산 스님이 흑록의 곁을 지날 때였다. 흑록이 저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녀석의 푸른 뿔이 스님의 지게 끈을 스쳤다. 투둑. 마치 말을 거는 듯한 가벼운 건드림. 묘산 스님은 멈칫하더니 흑록을 돌아보지 않고 툭 내뱉었다. 알고 있다. 내 몫이다. 내가 다 할 필요 없다.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대화와 같았다. 스님은 빠른 걸음으로 산길로 접어들었다. 무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지 스님의 눈을 피해 묘산 스님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스님이 향하는 곳은 등산로가 아니었다. 12년 전 산불이 가장 거세게 휩쓸고 지나갔다는 검은 골짜기 쪽이었다. 산길은 험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길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묘산 스님은 노구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눈길을 헤쳐나갔다. 30분쯤 걸었을까 숲의 풍경이 기괴하게 변했다. 주변의 나무들이 모두 새카맣게 죽어 있었다. 12년이 지났지만 불에 탄 나무들은 썩지도 않고 수처럼 굳어기기 묘묘한 형상으로 서 있었다. 생명의 기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숲. 묘산 스님은 거대한 고사목 앞에서 멈춰섰다. 그 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무덤 하나가 쌓여 있었다. 잡초 하나 자라지 않는 검은 땅 위에 놓인 이질적인 돌무덤. 스님은 지게를 내려놓고 돌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고 색이 바랜 어린아이의 신발 한 짝이었다.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무진의 등골로 서늘한 소름이 치달았다. 기사에는 분명 인명피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저 신발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찰 마당에서 절을 하고 있는 저 흑록은 대체 무엇을 목격한 것인가? 묘산 스님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선택을 했다. 짐승을 살리고 인간을 버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바람이 검은 숲을 훑고 지나갔다. 멀리 사찰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쿵. 흑록이 머리를 찢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이곳 죽음의 숲까지 울려 퍼지는 지독한 징소리 같았다. 무지는 묘산 스님이 내려놓은 아이의 신발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운동화는 한쪽 끈이 풀린 채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상표도 색깔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낡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물건, 그것도 아주 작은 아이의 것이라는 사실만은 명백했다. 스님.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신발 주인은 누굽니까? 12년 전 산불 때 인명피해는 없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도 관청 기록에서도 분명히. 묘산 스님은 대답 대신 합장한 손을 이마에 갖다 댔다. 주름진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검은 흙바닥을 적셨다. 없었다고 했지. 그래, 세상은 그렇게 기록했다. 시신이 없었으니까. 시신이 없다뇨? 불은 모든 걸 삼켰다. 뼈조차 남기지 않고. 남은 건 내가 쥐고 있던 이 신발 한 짝뿐이었어. 그러니 세상은 실종이라 썼다가 나중에는 아예 없던 일로 덮어버렸지. 산에 들어와 살던 화전민의 아이였으니까. 주민등록도 연고도 없는 아이.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더구나. 무지는 숨이 막혔다. 12년 전 맹렬했던 화마 속에서 묘산 스님은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이다.
한쪽에는 불길에 갇힌 새끼 사슴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때 나는 연기에 취해 있었다. 방향 감각을 잃고 쓰러졌을 때 내 발목을 붙잡는 무언가가 있었어. 살려달라는 그 희미한 손길을. 스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쳤다. 나는 그게 짐승인 줄 알았다. 털이 짐승처럼 거칠었거든. 그래서 품에 안고 뛰었지. 불길을 뚫고 개울가로 나와서야 알았다. 내 품에 안긴 건 짐승이었고 내가 뿌리친 손길이 그 아이였다는 것을. 무지는 전율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착오. 스님은 짐승을 구하려다 사람을 버린 셈이 되었다. 그리고 그 짐승 흑록이 12년 만에 돌아와 108배를 하고 있다. 마치 그때 구하지 못한 아이의 너클 위로라도 하려는 듯이. 그때였다. 숲 초입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다. 이쪽으로 짐승 발자국이 이어졌어. 등산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숲을 헤집고 올라오고 있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유튜버와 구경꾼들이었다. 그들은 신성해야 할 돌무덤과 고통스러워하는 스님을 발견하고는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저기 봐. 스님이 울고 있어. 제목 뽑기 좋네. 참회하는 스님과 영물 사슴의 비밀 어때? 플래시가 터졌다. 묘산 스님은 황급히 아이의 신발을 품에 감추고 고개를 돌렸다. 무지는 본능적으로 스님 앞을 막아섰다. 찍지 마십시오. 수행 공간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호기심은 폭력적이었다. 묘산 스님의 과거, 그 비극적인 진실이 가십거리로 전락하기 직전이었다. 무지는 이들을 막아야 했다. 아니, 저 아래에서 뼈가 으스러져라 절을 하고 있는 흑록을 지켜야 했다. 그 짐승은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처절한 증언이었다. 무지는 묘산 스님을 부축해 일으켰다. 스님의 몸은 낙엽처럼 가벼웠고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내려가시죠. 저 흑록이 기다립니다. 무진의 말에 묘산 스님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결자해지라 했다. 내가 묶은 매듭, 내가 풀어야지. 두 사람은 소란스러운 구경꾼들을 뒤로하고 다시 사찰로 향했다. 내려가는 길 멀리서 들려오는 쿵소리가 점점 더 크게, 더 무겁게 심장을 때렸다. 사찰 마당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흑록의 주변으로 폴리스라인 같은 줄이 쳐져 있었고 광천 스님은 확성기를 들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자자 물러나세요. 영물입니다. 함부로 만지면 부정을 탑니다. 광천 스님의 얼굴에는 당혹감보다는 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다. 시주함에는 벌써 돈이 수북했다. 사람들은 흑록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거나 소원을 비는 쪽지를 줄에 매달고 있었다. 무지는 그 광경이 역겨웠다. 그는 줄을 넘어 흑록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녀석의 상태는 아침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마의 상처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어졌고 반복된 충격으로 인해 안구가 충혈되어 붉은 핏발이 서 있었다. 무지는 수의학적 지식으로 녀석의 상태를 진단했다. 뇌진탕 초기 증세야. 동공 반응이 느려. 게다가 앞다리 관절. 인대가 거의 끊어질 지경이야. 그런데도 흑록은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기계처럼, 아니 기계보다 더 정확하고 지독한 리듬으로 절을 이어갔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일어선다. 횟수를 셀 필요도 없었다. 녀석의 몸짓 하나하나가 절규였다. 무지는 흑록의 뿔을 보았다. 사람들은 푸른 뿔이라며 신성시했지만 무진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동상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아름다움이었다. 뿔을 감싸고 있는 얇은 혈관들이 추위에 터져 체액이 흘러나왔고 그것이 영하의 기온에 얼어붙으며 층을 이루었다. 그 얼음층이 햇빛을 남반사의 푸른빛을 띠는 것이었다. 즉, 저 푸른 빛은 흑록이 흘린 피와 체액이 얼어붙은 고통의 결정체였다. 멈추게 해야 합니다. 무진이 광천 스님에게 소리쳤다. 저러다 죽습니다. 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놈아, 목소리 낮춰라. 저 짐승이 제 발로 와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중인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막는단 말이냐? 그리고 봐라, 사람들이 저렇게 감동하고 있는데.
감동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학대라고요. 그때였다. 묘산 스님이 인파를 헤치고 들어왔다. 노 스님의 손에는 굵은 장작개비 하나가 들려 있었다.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눈빛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비켜라. 묘산 스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졌다. 스님은 흑록의 앞으로 걸어갔다. 흑록이 막 머리를 바닥에 찌우려는 찰나였다. 콰직. 묘산 스님이 장작개비로 흑록이 머리를 박으려던 바닥에 박석을 내리쳤다. 돌조각이 튀고 장작이 부러졌다. 흑록이 깜짝 놀라 동작을 멈추고 스님을 올려다봤다. 그만해라. 이 미련한 놈아. 스님이 소리쳤다. 내가 갚을 빚이 아니다. 내가 빌어야 할 용서가 아니란 말이다. 살려준 게 죄냐? 너를 살린 게 내 죄란 말이냐? 스님은 흑록의 멱살을 잡듯 목털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가라. 산으로 가. 가서 내 삶을 살아. 왜 여기 와서 나를 죽이려 드느냐? 차라리 들이받아라. 그 뿔로 나를 들이받아 죽이고 끝내란 말이다. 그것은 참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규였고 생존자가 생존자에게 퍼붓는 저주 섞인 사랑이었다. 흑록은 반항하지 않았다. 스님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면서도 녀석의 네 다리는 땅에 뿌리를 박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녀석의 검은 눈동자에 묘산 스님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다. 짐승의 눈은 고요했다. 마치 스님의 그 모든 분노와 슬픔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흑록은 스님의 손길이 느슨해진 틈을 타 다시 앞무릎을 꿇었다. 묘산 스님이 몸으로 막아섰지만 흑록은 스님의 다리 사이로 머리를 밀어넣어 기어이 바닥에 이마를 댔다. 쿵. 그 소리가 묘산 스님의 가슴을 쳤다. 스님은 흑록의 목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아! 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멈췄다. 마당에는 노 스님의 통곡 소리와 짐승의 거친 숨소리만이 엉겨붙어 맴돌았다. 무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저 짐승은 108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저것은 스님을 대신해 울고 있는 것이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묘산 스님의 죄책감을 짐승이 대신 온몸으로 토해내고 있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다. 구경꾼들도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모두 내려갔고 광천 스님마저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흑록의 절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절이라 부르기 힘들었다. 녀석은 쓰러지듯 넘어졌다가 바들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우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다. 무지는 담요와 따뜻한 설탕물을 챙겨 마당으로 나갔다. 묘산 스님은 대웅전 계단에 앉아 흑록을 지키고 있었다. 스님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98배. 스님이 중얼거렸다. 이제 10번 남았다. 무지는 흑록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흑록은 콧김을 내뿜으며 접근을 거부했다. 녀석은 자신의 의식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했다. 99배. 흑록이 일어서려다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우둑하는 소리가 났다. 왼쪽 뒷다리가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인대가 끊어지다 못해 뼈에 금이 간 것이 분명했다. 그만. 이제 제발 그만해. 무진이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흑록은 세 다리로, 아니 부러진 다리까지 질질 끌며 다시 일어섰다. 고통으로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는데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 집념은 공포스러울 정도였다. 무엇이 저 짐승을 저토록 움직이게 하는가? 단순한 보은? 아니다. 저것은 사명이었다. 100배, 101배.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녀석의 입에서 검붉은 핏덩이가 왈칵 쏟아졌다. 내장이 파열된 것일 수도 있었다. 무진아. 묘산 스님이 불렀다. 저놈이 아이를 봤을 게다. 네? 12년 전 내가 놈을 안고 뛸 때 내 등 뒤에 남겨진 아이를. 놈은 내 품 안에서 그 아이의 마지막 눈빛을 봤을 게야. 그래서 온 거다. 나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묘산 스님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대웅전 문을 활짝 열었다. 황금빛 불상의 온화한 미소가 어둠을 갈랐다.
들어오너라. 부처님 앞이다. 여기서 마저 하거라. 스님은 흑록을 위해 법당 문을 연 것이다. 짐승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성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 흑록보다 더 부처에 가까운 존재는 없었다. 107배. 흑록은 이제 일어설 힘조차 없어 보였다. 앞다리로 기어서 법당 문턱을 넘었다. 녀석이 지나간 자리에는 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마지막 108배. 흑록은 불상 바로 앞까지 기어갔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체를 숙였다. 불이 바닥에 닿았다. 맑은 소리가 났다. 녀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정막이 흘렀다. 무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흑록의 등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던 것이 멈췄다. 푸르게 빛나던 뿔의 광채도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다. 가셨습니까? 무진이 물었다. 묘산 스님이 다가가 흑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직이다. 마지막 숨을 붙들고 있구나. 할 말이 남은 게야. 스님은 흑록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다 갚았다. 그 아이도 이제 웃을 게다. 그러니 이제 놓아라.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엎드려 있던 흑록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녀석의 시선은 불상이 아닌 법당 구석의 어둠을 향해 있었다. 무진이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법당 구석 촛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곳에 누군가 서 있는 듯 했다. 아주 작은 아이의 형상. 헛것인가 싶어 눈을 비비는 사이 흑록은 길게 울음소리를 냈다. 히잉 마이너스. 그것은 슬픈 울음이 아니었다. 어미를 찾은 새끼의 안도감 혹은 친구를 만난 반가움이 섞인 맑은 소리였다. 흑록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동시에 법당 밖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 촛불 하나를 꺼뜨렸다. 연기가 피어올라 공중에서 흩어졌다. 마치 누군가의 영혼이 자유를 얻어 날아가는 것처럼. 묘산 스님은 흑록에 감기지 않은 눈을 조용히 쓸어내려 감겨주었다. 성불하거라. 나의 도반이여. 무지는 흑록의 죽음 앞에서 합장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흑록이 죽으면서 남긴 것은 단순한 시신이 아니었다. 녀석의 배 밑에 털 속에 감추어져 있던 무언가가 스님의 손에 닿았다. 작고 딱딱한 물건. 스님이 그것을 꺼내 들었다. 촛불 아래 드러난 물건의 정체를 확인한 무진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12년 전 묘산 스님이 놓쳤던 아이의 나머지 신발 한 짝이었다. 밤만 불에 타 녹아내린 그러나 분명히 그 짝이 맞는 운동화. 흑록은 지난 12년 동안 그 숲을 떠나지 않고 그 아이의 흔적을 찾아 헤맸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유품을 품에 안고 스님에게 전해주기 위해 이 먼 길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걸어왔던 것이다. 아! 묘산 스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탄식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이 찢어지는 소리였다. 스님은 두 짝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흑록의 싸늘한 주검 위에 엎드려 통곡했다. 무지는 대웅전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흑록이 걸어온 핏자국을 덮고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으려는 듯 한방눈이 쏟아졌다. 하지만 무지는 알고 있었다. 이 눈으로도 덮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흑록이 가져온 저 신발 한 짝이 12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될 것임을. 새벽 예불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대신 무여사 앞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깔렸다. 흑록의 사체는 거적에 덮인 채 대웅전 한편에 안치되었다. 묘산 스님은 밤새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흑투성이가 된 운동화 두 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주지 광천 스님이 헛기침하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밤새 터진 조회수와 댓글 반응을 확인하느라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묘산 스님, 이제 그만 묻읍시다.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방송국에서도 헬기를 띄운다더군요. 흉한 꼴 보이기 전에 양지 바른 곳에 수목장이라도 해주고 끝냅시다. 광천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그는 흑록의 죽음 자체보다 묘산 스님이 쥐고 있는 저 신발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묘산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흉한 꼴이라 하셨습니까? 짐승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증거가 흉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고도 눈을 감으려는 우리네 마음이 흉한 것입니까? 말 조심하십시오. 증거라니요. 그건 그냥 산짐승이 주워온 쓰레기일 뿐입니다. 12년 전 일입니다. 공소시효도 지났고 관청에서도 무연고 화전민들이 다 떠났다고 결론 내린 일이에요. 이제 와서 그걸 들쑤셔서 절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사찰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광천 스님은 본심을 드러냈다. 무 여사는 최근 문화재 관람료 폐지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흑록의 기적을 이용해 불사를 일으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죽은 아이 이야기가 섞이면 이 성스러운 미담은 순식간에 부실 수사 의혹이나 사찰의 방관이라는 추문으로 변질될 수 있었다. 이 신발 태워버립시다. 흑록 다비식 할 때 같이 태워서 저승 가는 길 편하게 해주는 셈치고 광천 스님이 손을 뻗어 신발을 집으려 했다.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무진이 광천의 손목을 낚아챘다. 손대지 마십시오. 무진의 눈빛은 서늘했다. 행자가 주지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파문감이었으나 무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유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증거물입니다. 이걸 태우는 건 증거인멸입니다. 이놈이 미쳤나? 내가 감히 어디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12년 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 신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무진은 묘산 스님을 바라보았다. 노 스님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광천을 쏘아보고 있었다. 주지 스님. 저는 오늘 이 신발을 들고 하산할 겁니다. 경찰서로 갈 겁니다. 경찰서? 노망나셨습니까? 가면 뭐라 할 겁니까? 사슴이 신발을 물어왔으니 재수사를 해달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비웃음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원혼이 지켜보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흑록이 왜 뿔이 닳고 다리가 부러지도록 절을 했겠습니까? 제발 알아달라고 여기 사람이 있었다고 잊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친 겁니다. 묘산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새 곡기를 끊었음에도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막지 마십시오. 막으신다면 저는 이 절을 떠나 거리에서라도 외칠 겁니다. 광천 스님은 입술을 깨물었다. 묘산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요사체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문 열어. 취재진입니다. 아, 좀 비키세요. 이미 늦었다. 세상이 무여사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오전 9시. 무여사는 시장통으로 변했다. 메이저 방송사, 인터넷 언론, 유튜버들이 뒤엉켜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들은 흑록의 사체를 찍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세상에 저 뿔 좀 봐. 진짜 푸른빛이 도네. 108배를 하다가 입적했다면서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기자들은 감동적인 그림을 원했다. 그들은 광천 스님을 둘러싸고 마이크를 들이댔다. 광천은 언제 화를 냈냐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에 응했다. 허허네. 우리 절에 오랫동안 인연이 있던 짐승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마지막을 귀의하고 간 것이지요. 우리 무여사의 영험함이 증명된 셈입니다. 그는 신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철저하게 신비로운 영물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무진은 그 역겨운 연극을 뒤로하고 묘산 스님을 모시고 후원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나 후원 쪽 샛길에도 낯선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기자가 아니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귀에는 인이어 이어폰을 꽂은 건장한 사내들. 그들 중앙에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그는 무여사의 뒷산 12년 전 불탔던 검은 숲 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계셨군요. 중년 남자가 묘산 스님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눈빛은 파충류처럼 차가웠다. 누구십니까? 무진이 앞을 막아섰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무진의 가슴 주머니에 꽂아주었다. 태성개발 상무이사 최무성. 태성개발. 이 지역 일대의 땅을 사들이고 리조트 개발을 추진 중인 거대 건설사였다.
12년 전 산불이 난 직후 헐값에 그 산 일대를 매입했던 바로 그 기업. 묘산 스님 되시지요? 뉴스 보고 왔습니다. 그 사슴 저희 사유지에서 내려온 놈이더군요. 최 상무는 묘산 스님이 품에 안고 있는 신발을 흘끗 보았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사유지라니요. 짐승에게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수렵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회장님께서 그 사슴을 아주 뜻깊게 생각하십니다. 사체를 저희에게 인계해 주시죠. 박제로 만들어서 리조트 로비에 전시할까 합니다. 무여사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요.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제. 무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죽어서도 녀석을 구경거리로 만들겠다는 발상이었다. 거절합니다. 이 흑록은 우리 절의 도반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릅니다. 젊은 스님이 융통성이 없으시네. 주지 스님과는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최 상무가 비릿하게 웃었다. 광천 스님이 벌써 거래를 마친 모양이었다. 그때 침묵하던 묘산 스님이 입을 열었다. 12년 전 최 상무의 시선이 묘산에게 꽂혔다. 그 산불이 났을 때 자네 회사 사람들이 산 입구를 막았었지.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길이 좁다는 핑계로. 그거야 안전 문제 때문에. 아니, 너희는 불이 꺼지길 기다린 게 아니다. 불이 다 태우기를 기다렸지. 그 산에 살던 사람들, 집들, 그리고 그 흔적들이 모두 재가 되기를. 묘산 스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 짐승은 너희 땅에서 산 게 아니다. 너희가 만든 지옥에서 살아남은 게지. 내놓으라니 뻔뻔하기도 하구나. 최 상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스님 말씀이 지나치시네. 증거 있습니까? 그깟 낡은 신발 쪼가리 하나 들고 뭘 어쩌시려고요? 그거 DNA라도 나올 것 같습니까? 12년이나 흙 속에 있었는데. 최 상무는 이미 신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죠. 절 살림도 어려우시다던데 저희가 리조트 지으면서 진입로 포장도 다시 해드리고 시주도 넉넉히 할 겁니다. 죽은 짐승 하나 때문에 산 사람까지 힘들게 하지 맙시다. 최 상무가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사내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무진이 자세를 낮추며 방어 태세를 취하려는 순간 대웅전 쪽에서 거대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와!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일제히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 상무와 무진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위를 향했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름 사이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수천 마리의 까마귀 떼었다. 산 까마귀들이 무여사 상공을 새카맣게 뒤덮으며 선회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다. 까마귀들은 마치 장내 행렬처럼 대웅전 지붕 위를 맴돌며 구슬프게 울어댔다. 까악.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사람들의 말소리가 묻힐 정도였다. 최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재수없게. 뭐야 저거. 묘산 스님은 하늘을 보며 합장했다. 산신이 노하셨구나. 증인들이 더 오는 게야. 까마귀 떼의 난동으로 최 상무 일행은 황급히 물러갔다. 불길한 징조라며 기자들도 웅성거렸다. 그 틈을 타 무지는 묘산 스님을 설득해 흑록의 사체를 요사체 뒤편 창고로 옮겼다. 스님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지는 수의대 시절 쓰던 해부용 도구를 챙겨왔다. 정식 부검대는 아니었지만 평평한 나무 탁자 위에 흑록을 눕혔다. 무엇을 하려는 게냐? 놈의 몸에 칼을 대겠다는 거냐? 묘산 스님이 안타까운 눈으로 물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놈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태성개발 놈들이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 단순한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지는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잡았다. 흑록의 털을 가르자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났다. 외상은 심각했다. 이마에 함몰 골절, 다리 골절, 무릎에 괴사. 하지만 무진이 주목한 것은 복부였다. 배가 기이하게 불룩했다. 굶어 죽은 짐승의 배가 아니었다.
복수가 찾거나 무언가 이물질을 삼킨 것이 분명했다. 무진은 조심스럽게 복강을 열었다. 그리고 위장을 절개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마른 풀냄새와 흙냄새가 났다. 위장 안에서 나온 것은 소화되다 만 나무 껍질과 흙, 그리고 뭉쳐진 비닐 덩어리였다. 이게 뭐냐? 묘산 스님이 입을 막았다. 무진은 핀셋으로 비닐 덩어리를 꺼내 펼쳤다. 위산의 녹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것은 여러 겹으로 꽁꽁 싸매진 작은 꾸러미였다. 흑록은 이것을 뱃속에 품고 108배를 한 것이다. 비닐을 벗겨내자 그 안에서 녹이 쓴 작은 금속 물체가 나왔다. 열쇠였다. 그리고 달고 다른 플라스틱 이름표 하나. 화학산 유치원 마이너스 김민재. 무진의 손에서 이름표가 떨어졌다. 김. 민재? 묘산 스님이 그 이름을 듣자마자 비틀거렸다. 민재. 그래, 민재였어. 그 아이 이름이 민재였어. 스님의 기억 속 봉인이 풀렸다. 12년 전 산불이 나기 며칠 전 절에 자주 놀러오던 화전민 아이. 꼬질꼬질한 얼굴로 사탕을 달라고 조르던 꼬마. 스님, 이 열쇠. 단순한 집 열쇠가 아닙니다. 무진은 열쇠를 들어 불빛에 비춰보았다. 열쇠 손잡이 부분에 음각으로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TS-4. TS. 태성. 무진의 뇌리에 스파크가 튀었다. 화전민 아이가 왜 태성 개발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흑록은 왜 이것을 삼켰을까? 이건 삼킨 게 아닙니다. 무진이 흑록의 식도를 살피며 말했다. 누군가 억지로 먹인 것도 아니에요. 흑록이 스스로 숨긴 겁니다. 입에 물고 있다가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뱃속에 삼켜서 보관한 겁니다. 위급한 상황? 무진은 흑록의 뒷다리 안쪽 털이 무성한 곳을 뒤집어 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총상 흔적이 있었다. 사냥꾼입니다. 누군가 이 짐승을 계속 쫓았습니다. 이 열쇠와 이름표를 찾기 위해서 이야기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12년 전 화재는 태성 개발이 화전민을 몰아내기 위해 저지른 방화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 민재가 결정적인 증거 열쇠를 쥐게 되었고 도망치다 불길에 갇혔다. 묘산 스님이 아이를 놓친 후 아이는 죽어가면서 곁에 있던 새끼 사슴 흑록에게 이것을 맡겼거나 사슴이 아이의 유품을 본능적으로 챙겼을 것이다. 태성 개발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12년 동안 산을 뒤지며 흑록을 사냥하려 했고 흑록은 그들을 피해 도망다니며 이 증거를 뱃속에 품고 지켰다. 그러다 자신의 생명이 다해감을 느끼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인간, 묘산 스님을 찾아와 108배로 그 뜻을 전하고 숨을 거둔 것이다. 짐승이 사람보다 낫구나. 묘산 스님은 이름표를 쥐고 오열했다. 나는 잊으려 했는데. 나는 덮으려 했는데. 너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걸 지켰구나. 창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무진은 급히 열쇠와 이름표를 주머니에 넣고 묘산 스님에게 눈짓했다. 스님, 아무래도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놈들이 다시 올 겁니다. 어찌해야 하겠느냐? 이 열쇠가 어디에 맞는 건지 찾아야 합니다. TS-4. 태성 개발의 무언가를 여는 열쇠입니다. 밤이 깊었다. 광천 스님은 자신의 방에서 태성 개발 최상무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예. 내일 아침 일찍 가져가십시오. 행자 녀석이 좀 반발하긴 했는데 제가 잘 타일렀습니다. 아, 시주금 입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광천은 전화를 끊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해졌다. 낡은 짐승 시체 하나 넘겨주는 대가치고는 과분했다. 그는 방문을 잠그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그 시각 무진은 법당이 아닌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등에는 낡은 배낭이 매여 있었다. 가시게? 어둠 속에서 묘산 스님이 나타났다. 네. 이 열쇠의 정체를 밝혀야겠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태성 개발 12년 전 공사 기록이나 관련 시설을 찾아보겠습니다. 위험하다. 최상무란 작자 보통 내기가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다리다간 흑록의 시신마저 뺏깁니다.
스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라. 날이 밝을 때까지 절대 흑록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강제로 뺏으려 하면 이 영상을 세상에 공개해 주십시오. 무진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건넸다. 거기에는 방금 전 촬영한 부검 영상과 흑록의 위장에서 나온 비닐 꾸러미, 그리고 열쇠와 이름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보험입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십시오. 묘산 스님은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무진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조심하거라. 부처님이 널 지키실 게다. 무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산길을 내려가며 주머니 속의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이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다. 12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흑록이 생명을 태워 넘겨준 바통이었다. 기다려라, 김민재. 그리고 태성개발. 무진의 눈빛이 밤짐승처럼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던 수의대생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쫓는 사냥꾼이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 무진은 낯익은 로고가 박힌 컨테이너 박스를 발견했다. 마을 입구에 방치된 낡은 공사 현장 사무소. 간판은 떨어져 나갔지만 희미하게 태성. 현장. 사라는 글씨가 보였다. TS-4. 열쇠의 번호와 일치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무진은 주위를 살피고 컨테이너 쪽으로 접근했다. 녹슨 자물쇠가 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열쇠를 구멍에 꽂았다. 철컥. 12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자물쇠는 부드럽게 돌아갔다. 무진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어둠 속에 잠겨있던 그날의 기록들이 그를 맞이했다. 컨테이너 내부는 거대한 먼지 구덩이였다. 무진이 켠 스마트폰 플래시 불빛이 허공의 부유물들을 비췄다. 벽면에는 빛바랜 화학산 지도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매직으로 여러 곳에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무진은 책상 위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뒤졌다. 대부분은 자재 납품서나 인부 명단이었지만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업무일지 하나가 나왔다. 겉표지에는 현장 소장 박철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일지를 넘기던 무진의 손이 멈췄다. 2013년 2월 14일. 산불이 나기 하루 전의 기록이었다. 2월 14일 맑음. 건조주의보 발령. 본사 지시 하달. 내일 새벽 4시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뀔 때 작업 개시. 민가 철거 협상 결렬. 훈연 작전으로 변경. 불을 직접 놓는 게 아니다. 밭두렁 소각을 가장하여 불씨를 날린다. 자연 발화처럼 보여야 한다. 진입로 2구역에 덤프트럭 배치하여 소방차 진입 30분 지연시킬 것. 무진은 숨을 들이켰다. 훈연 작전. 그것은 화전민들을 연기로 질식시켜 쫓아내려던 혹은 다 타 죽어도 상관없다는 악마의 계획이었다. 페이지를 더 넘기자 지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벽에 붙은 것보다 더 상세한 지도였다. 화전민 촌락을 중심으로 동, 서, 남 세 방향의 착화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유일하게 트여있는 북쪽 퇴로에는 수거조 대기라는 불길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구조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올지도 모르는 땅 문서나 권리증을 뺏기 위한 매복이었다. 김민재. 무진은 다시 흑록이 삼켰던 이름표를 떠올렸다. 아이는 북쪽으로 도망치지 못했다. 불길에 갇혔거나 아니면 그 수거조를 피해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묘산 스님을 만났고 스님이 놓친 손을. 무진은 일지를 챙겨 배낭에 넣었다. 그때였다. 컨테이너 밖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렸다. 자박, 자박. 한 명이 아니었다. 최소 셋. 무진은 본능적으로 플래시를 껐다. 어둠 속에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다. 문이 열려 있어. 쥐새끼가 들어온 게 분명해. 최상무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벌써 냄새를 맡고 따라온 것이다. 무진은 뒤쪽 창문을 살폈다.
쇠창살이 박혀 있어 나갈 수 없었다. 갇혔다. 같은 시각 무여사 대웅전. 동이 트자마자 최 상무가 인부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다. 어제보다 훨씬 강압적인 태도였다. 약속대로 사슴을 데려가겠습니다. 광천주지 스님 이야기 되셨죠? 광천 스님은 곤란한 표정으로 묘산 스님을 바라보았다. 묘산 스님은 대웅전 문 앞을 막고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빗자루 대신 굵은 육환장 승려가 짚는 지팡이 들려 있었다. 비키시오. 이 문을 넘으려면 나를 밟고 가야 할 거요. 아따 노스님.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이미 끝난 이야기라니까. 작업 반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묘산 스님을 밀치려 했다. 그 순간 묘산 스님이 육환장을 바닥에 내리찍었다. 쾅! 바닥의 박석이 쩍 갈라졌다. 칠순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세였다. 사내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이 짐승은 내 도반이자 이절의 신도다. 49제가 끝날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법적으로 따져볼까요? 이거 주인이 없는 야생동물입니다. 먼저 잡는 놈이 임자라고. 최 상무가 직접 나섰다. 그는 기자들이 아직 자고 있거나 아침 식사 중인 틈을 타일을 처리하려 했다. 끌어내. 최 상무의 지시에 인부들이 달려들었다. 묘산 스님은 육환장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장정 넷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스님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스님. 요사체에서 뛰쳐나온 젊은 처사들이 말리려 했지만 덩치들에게 막혔다. 인부들은 묘산 스님을 짐짝처럼 끌어내고 대웅전 문을 열어젖혔다. 그때였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카메라를 든 기자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YBN 방송국의 김 기자였다. 그는 밤새 찜질방에 갔다가 무언가 낌새가 이상해 일찍 올라온 참이었다. 촬영해. 빨리. 김 기자가 소리치자 뒤따라오던 카메라맨이 레코딩 버튼을 눌렀다. 최 상무는 황급히 얼굴을 가리며 인부들에게 손짓했다. 멈춰. 건드리지 마. 카메라 앞에서는 폭력을 쓸 수 없었다. 묘산 스님은 흙투성이가 된 승복을 털며 다시 일어섰다. 그의 품에서 흙 묻은 운동화 한 짝이 떨어졌다. 카메라가 주민했다. 최 상무의 눈이 그 신발에 고정되었다. 공포와 살기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묘산 스님은 신발을 주워들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찍으시오. 똑똑히 찍으시오. 이 흑록이 108배를 하며 토해낸 것이 이것이오. 12년 전 이 산에서 사라진 아이의 신발.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영물 사슴의 미담이 살인사건의 증거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무지는 책상 밑에 숨어 숨을 죽였다. 문이 벌컥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컨테이너 내부를 훑었다. 없는 것 같은데? 아냐, 인기척이 있었어. 샅샅이 뒤져. 사내들이 들어와 서류 뭉치를 발로 찼다. 무지는 책상 아래 틈새로 그들의 구두를 보았다. 거리가 불과 1미터.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다. 무지는 주머니 속의 라이터를 만지작거렸다. 담배를 피우지는 않았지만 향을 피울 때 쓰던 라이터였다. 이 서류를 뺏기면 끝이다. 무지는 결단했다. 그는 책상 밑에 있던 낡은 신문지 뭉치에 라이터 불을 켰다. 불길이 순식간에 확 타올랐다. 불이야. 뭐야 이거. 사내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선 순간 무지는 불붙은 신문지 뭉치를 그들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책상 밑에서 뛰쳐나왔다. 잡아. 저 새끼 잡아. 무지는 밖으로 내달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그는 마을 길을 버리고 논두렁을 가로질러 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도로는 놈들의 차가 깔려 있을 게 뻔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과 함께 거친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무지는 젖먹던 힘을 다해 뛰었다. 하지만 운동 부족인 행자의 체력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했다. 그는 숲 초입의 갈대밭으로 몸을 날렸다. 진흙탕에 얼굴을 쳐박고 숨을 헐떡였다. 부스럭. 바로 옆에서 인기척이 났다. 놈들인가? 무지는 고개를 들었다가 기겁했다. 사람이 아니었다. 멧돼지였다.
그것도 다리가 하나 없는 멧돼지. 덫에 걸려 발목이 잘린 채 아물어버린 흉측한 다리를 가진 놈이 무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무진은 묘산 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이 산의 짐승들은 모두 상처를 입었다. 그 상처가 그들을 맹수로 만들었다. 뒤에는 태성개발의 깡패들, 앞에는 상처 입은 멧돼지. 절체절명의 순간 멧돼지가 꽥 소리를 지르며 무진 쪽이 아닌 무진의 뒤쪽을 향해 돌진했다. 으악! 뭐야 이 짐승 새끼는. 뒤따라오던 깡패 하나가 멧돼지에게 받쳐 나뒹굴었다. 멧돼지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다. 놈들이 멧돼지와 엉겨붙어 싸우는 사이 무진은 다시 몸을 일으켰다. 흑록이 돕고 있는 건가? 무진은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무여사까지는 1시간 거리. 하지만 그의 손에는 세상을 뒤집을 작전 일지가 들려 있었다. 오전 11시. 무여사 마당은 기자회견장으로 변해 있었다. YBN의 김 기자가 특종 냄새를 맡고 방송 차량까지 호출했다. 생중계 준비가 한창이었다. 광천 스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묘산 스님을 말렸다. 묘산 스님 이러지 맙시다. 태성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답니다. 우리 절 문 닫게 하고 싶으세요? 절 문을 닫는 게 무서운가, 마음의 문을 닫는 게 무서운가. 묘산 스님은 단호했다. 그는 대웅전 계단 위에 섰다. 그 뒤로는 흑록의 관이 놓여 있었고 앞에는 수많은 마이크가 설치되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민 여러분, 저는 무여사의 승려 묘산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어제 우리 절에는 뿌리 푸른 사슴이 찾아와 108번 절을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기적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고발입니다. 스님은 품에서 아이의 신발 2짝을 꺼내 들었다. 이것은 12년 전 화악산 산불 때 실종된, 아니 살해당한 7살 아이 김민재 군의 신발입니다. 흑록은 죽는 순간까지 이 신발을 품고 살인자의 이름을 기억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터졌다. 그 아이는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탐욕에 타 죽었습니다. 당시 공사를 맡았던 태성개발, 그리고 그것을 묵인한 관청, 그리고 아이의 손을 놓친 저의 비겁함이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고함이 들렸다. 거짓말입니다. 저중 늙은이가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최 상무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삿대질했다. 저 신발 조작된 겁니다. 어디 쓰레기장에서 주워와서 감성팔이 하는 거라고요. 증거 있습니까? 흑록이 가져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최 상무는 당당했다. 무진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흑록의 위장에서 나온 열쇠와 이름표 영상은 있지만 실물이 없으면 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었다. 증거 여기 있습니다. 산문 쪽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무진이었다. 온몸이 진흙과 덤불에 긁혀 엉망진창인 몰골로 그는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한쪽 팔은 부러진 듯 축 늘어져 있었지만 다른 한 손에는 검은색 장부를 높이 쳐들고 있었다. 태성개발 2013년 현장 작업 일지, 그리고 훈련작전 지도. 무진은 카메라 앞으로 다가가 장부를 펼쳤다.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불을 질렀는지, 어떻게 소방차를 막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사냥했는지. 최 상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했지만 이미 수십 대의 카메라가 생중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진을 덮칠 수는 없었다. 무진은 묘산 스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장부와 열쇠, 그리고 이름표를 바쳤다. 스님. 흑록의 심부름 마쳤습니다. 묘산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무진을 안아주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아니 세상을 향해 외쳤다. 들리십니까? 이것이 말 못하는 짐승이 목숨을 바쳐 전하려던 진실입니다. 이제 인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 순간 대웅전 안의 불상이 웅웅거리며 우는 듯한 공명이 들렸다.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흑록의 영혼이 응답한 것인지 사찰의 풍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뉴스 화면 하단에는 속보 자막이 뜨기 시작했다. 속보 108배 흑록, 12년 전 방화 사건 증거 품고 있었다. 속보 태성개발 작업 일지 발견. 민가 소각 작전 충격 속보 경찰, 태성개발 압수수색 검토. 세상이 뒤집히고 있었다. 흑록의 푸른 뿔이 쏘아 올린 빛이 마침내 거대한 어둠을 찢어버린 것이다. 뉴스는 폭발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태성개발 최 상무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으나 반나절 만에 풀려났다.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이 경찰서에 진을 치고 증거 불충분과 불법 수집 증거 배제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무여사의 밤은 더욱 깊어졌다. 무진은 요사체 방 안에서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태성개발 측 조작된 일지다. 해당 승려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 경찰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 난항. 살인 입증 어려워. 공소시효라니. 무진이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공소시효는 15년 2013년 당시 기준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살인죄의 경우 2015년 태완이법으로 폐지됨. 하지만 태성 측은 이를 단순 실화 실수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려 했다. 그들이 불을 질렀다는 고의성과 그로 인해 아이가 죽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들은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갈 것이었다. 결국 시신이다. 묘산 스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스님은 이미 산행 차림을 하고 있었다. 등에는 흑록이 가져왔던 신발 2짝이 묶인 배낭을 메고 있었다. 스님, 어디 가시려고요? 놈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한다. 그 아이. 민재를 찾아야 해. 어딘지 아십니까? 12년 전 그 넓은 산에서. 묘산 스님은 무진이 가져온 작업 일지의 지도를 탁자 위에 펼쳤다. 이 지도를 보거라. 북쪽 퇴로에 수거조 대기라고 적혀 있지? 놈들은 도망치는 사람들을 여기서 막았을 게다. 하지만 민재는 여기서 잡히지 않았어. 잡혔다면 시신이든 뭐든 처리가 되었겠지. 아이는 수거조를 피해 다시 산으로 올라갔을 게다. 스님의 손가락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등고선이 촘촘하게 그려진 절벽지대. 사람들이 절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험지. 흑록이 발견된 곳이 이 근처였다. 놈은 12년 동안 그 절벽 아래 동굴에서 살았어. 왜 하필 그 춥고 험한 곳에서 살았겠느냐? 무진의 눈이 커졌다. 설마 그곳에? 새벽 3시. 경찰의 감시망과 기자들의 눈을 피해 무진과 묘산 스님은 산을 올랐다. 흑록이 죽기 전날 내려왔던 경로를 역추적하는 험난한 산행이었다. 눈보라가 몰아쳤다. 무진은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묘산 스님은 지치지 않았다. 스님을 움직이는 것은 체력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연료였다. 2시간쯤 올랐을까? 절벽 아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동굴 입구가 나타났다. 입구 주변에는 짐승의 털과 배설물이 널려 있었다. 흑록의 보금자리였다. 여기다. 묘산 스님이 랜턴을 비췄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고 건조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숙한 곳, 바람을 막아주는 바위 뒤에 기이한 형태의 흙더미가 보였다.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었다. 잔가지와 낙엽 그리고 짐승의 털로 꼼꼼하게 덮어놓은 작은 무덤 형태였다. 무진은 숨을 멈췄다. 흙더미 주변에는 마른 산딸기 줄기, 도토리, 썩은 과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건 공양입니까? 흑록이 12년 동안 모아온 게다. 짐승은 시신을 먹어치운 게 아니었다. 묻어주고 지켜주고 배고프지 말라고 끊임없이 먹이를 가져다 놓았던 것이다.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낙엽층을 걷어내자 사가버린 옷가지와 함께 하얗게 드러난 작은 유골이 보였다. 웅크린 자세였다. 추위를 피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에 떨었던 것인지 아이는 태아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유골의 가슴팍, 갈비뼈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작은 장난감 로봇. 불에 그슬려 녹아내렸지만 아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에 안고 있었을 보물. 민재야. 묘산 스님이 유골 앞에 무너져 내렸다. 추웠지. 무서웠지. 이 못난 스님이. 너무 늦게 왔구나.
스님은 자신의 승복 저고리를 벗어 유골을 감쌌다. 뼈만 남은 아이는 너무나 작고 가벼웠다. 무지는 그 모습을 보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 현장을 기록해야 했다. 흑록이 12년간 지켜온 이 성스러운 무덤을 세상의 법정에 세워야 했다. 그런데 카메라 앵글에 이상한 것이 잡혔다. 유골의 머리맡에 놓인 짐승의 뿔 하나. 흑록의 뿔이 아니었다. 훨씬 작고 오래된 12년 전 흑록이 새끼였을 때 떨어져 나간 첫 뿔이었다. 흑록은 자신의 첫 뿔이 빠지자마자 그것을 아이의 머리맡에 두었다. 그것은 짐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이자 영원한 맹세였다. 스님 흑록은 아이를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았던 겁니다. 날이 밝자 무지는 경찰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방송 생중계 여파로 서장의 태도는 전과 달리 매우 협조적이었다.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위치 좌표 보냅니다. 국과수팀 당장 보내십시오. 헬기가 떴다. 태성개발이 손쓸 틈도 없이 경찰과 국과수 요원들이 동굴로 진입했다. 유골 수습 과정은 생중계되지는 않았지만 기자들은 산 입구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유골이 들것에 실려 내려올 때 산 입구에 모인 마을 주민들과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다. 그 행렬은 마치 장엄한 의식 같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국과수의 1차 소견이 발표되었다. 피해자 유골에서 두개골 함몰 흔적 발견. 둔기에 의한 타격 추정. 단순 화재사가 아니었다. 누군가 아이를 둔기로 내리친 것이다. 무지는 태성개발의 일지를 다시 뒤졌다. 수거조의 역할. 그들은 도망치는 사람들을 단순히 막은 게 아니라 목격자를 제거했던 것이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다. 살인 기업 태성개발을 해체하라. 는 시위대가 서울 본사 앞을 메웠다. 검찰은 더 이상 눈치를 볼 수 없었다. 태성개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하지만 회장은 병원으로 도망쳤다. 지병 악화라는 뻔한 핑계로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로 숨어들었다. 무지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흑록의 뿔조각 동굴에서 발견한 첫 뿔을 들고 그 앞에 서고 싶었다. 병원 로비는 경호원들로 막혀 있었다. 그때 로비의 대형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무여사에서 열리고 있는 흑록의 다비식 장면이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로 흑록의 사체가 놓여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신기하게도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지 않고 병원 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낮게 깔려 흘러갔다. 병실에 누워 뉴스를 보던 회장이 비명을 질렀다. 저거 치워. 저 사슴 눈이 나를 보고 있잖아. 회장은 헛것을 보고 있었다. 창밖에 설이 맺힌 나뭇가지가 사슴의 뿔처럼 보였던 것이다. 공포에 질린 회장은 침대에서 발버둥 치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리고 심장마비가 왔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다. 12년간 아이를 죽이고 묻어버린 자의 심장은 짐승의 환영 앞에서 허무하게 멈춰버렸다. 법의 심판보다 더 서늘한 업보의 심판이었다. 회장의 죽음과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되었다. 실무진들은 줄줄이 구속되었고 태성개발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리조트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었다. 그리고 49일이 지났다. 무여사는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아니, 공기는 더 맑고 투명해졌다. 오늘은 민재와 흑록의 49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의 추모객이 몰려왔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구경꾼이 아니었다. 손에 국화꽃 한 송이 혹은 사과 하나를 든 순례자들이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2개의 위패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동자 김민재 영가 의록 푸른 뿔 영가. 묘산 스님은 법상에 올랐다. 그는 12년 전보다 훨씬 늙고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맑았다. 우리는 짐승을 미물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지난 49일간 미물은 인간이었습니다. 짐승은 사람보다 더 사람다웠고 인간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다. 흑록이 108배를 한 이유는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고통을 잊으면 편안해지지만 잊지 않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녀석은 매일 새벽별을 깎는 고통으로 그 아이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남은 기억은 산자들의 몫입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훔쳤다. 무지는 마당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주머니에는 수의대 복학 신청서가 들어있었다. 사건이 해결되면 학교로 돌아가려 했었다. 하지만 무지는 신청서를 꺼내 천천히 찢었다. 동물을 고치는 의사가 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을 고치는 마음을 배우고 싶다.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바람에 날려보냈다. 종이 조각들은 하얀 나비처럼 펄럭이며 다비식장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49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저녁. 묘산 스님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스님, 제가 하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무진이 빗자루를 뺏으려 하자 묘산 스님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것이 내 수행이다. 마음의 먼지를 쓰는 게야. 스님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진 죄책감이 없었다. 대신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무진아. 예, 스님. 오늘 새벽에 꿈을 꾸었다. 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았다. 민재 녀석이 새 옷을 입고 뛰어다니더구나. 그런데 그 옆에 덩치 큰 검은 사슴 한 마리가 태워주겠다고 등을 내밀었어. 민재가 사슴 등에 올라타더니 나를 보고 손을 흔들더구나. 스님, 이제 안 추워요. 하면서. 묘산 스님은 눈가에 맺힌 물기를 닦았다. 그 녀석들 좋은 곳으로 간 게야. 흑록이 녀석 저승길에서도 그 아이를 지키겠지. 무지는 흑록이 108배를 하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움푹 패였던 박석은 새 것으로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흉터 같은 자국 위에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스님, 저 자리는 메우지 않겠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보고 기억하게 두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좋겠다. 아픔도 풍경이 되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겠지.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다. 화악산에 검게 탔던 숲에도 초록빛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무지는 정식 승려가 되기 위한 수계식을 앞두고 있었다. 법명은 청록이라 짓기로 했다. 푸른 사슴의 뜻을 잇겠다는 의미였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무지는 물통을 메고 흑록이 살던 동굴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작은 성지가 되어 등산객들이 돌탑을 쌓아두고 있었다. 동굴 입구에 도착한 무지는 깜짝 놀랐다. 돌탑 옆 양지 바른 곳에 낯선 짐승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아직 뿔도 나지 않은 아주 어린 사슴이었다. 녀석은 사람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다. 무진을 빤히 쳐다보는 그 눈망울이 어딘가 익숙했다. 깊고 투명한 검은 눈. 너. 무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어린 사슴은 다가와 무진의 손바닥 냄새를 맡았다. 따뜻하고 거친 혀가 손바닥을 핥았다. 그때 햇살이 사슴의 이마를 비췄다. 아직 뿔이 돋지 않은 자리에 보송보송한 털이 나 있었는데 햇빛을 반사해 마치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도는 것처럼 보였다. 무지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래. 돌아왔구나. 아니, 떠나지 않았구나. 생명은 돌고 돈다. 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승화되어 다시 피어난다. 흑록은 같지만 숲은 다시 흑록을 낳았다. 무지는 물통에 물을 바위 웅덩이에 부어주었다. 많이 마셔라.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거라. 이번 생에는 아프지 말고 절하지 말고 숲을 마음껏 뛰어다니거라. 어린 사슴은 물을 마시고는 껑충껑충 숲속으로 뛰어갔다. 녀석이 사라진 숲길 위로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무여사에서는 저녁 예불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땡땡땡. 그 소리는 12년 전의 비극을 위로하고 흑록의 고통을 씻어내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따뜻한 파문을 일으키며 멀리 퍼져나갔다. 무지는 합장하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어지러웠지만 적어도 이곳 화악산의 뿔끝에는 푸른 희망이 맺혀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